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리스토크 지금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오늘 날씨가 정말 가을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늘도 높고 날씨도 좋고 너무 기분 좋게 왔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하늘도 바라볼 수 있고 또 공기도 수음도 한번 크게 들이실 수 있고 그게 가을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가을,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네. 어떤 소식들, 중요한 소식들이 담겨있을 건 맞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의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인요한 혁신이 12명 인선, 여성 2040 중용, 이준석계 신인규 탈당, 신당 창당 신호탄 두나, 유아인 이성균 질의, 마약 사면타, 연예계 파장 확산까지 오늘도 정치, 사회 중요한 이슈들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토크 본격적으로 문 활짝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살펴보죠. 인요한 혁신이 12명 인선, 여성 2040 중용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합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어제 당 쇄신 주도할 위원 12명 인선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일단 어떤 인물들이 뽑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치인과 비정치인 거의 고른 숫자로 지금 7명 대 6명의 숫자로 배치가 됐고요. 정치인들 중에는 현역 의원이 딱 한 명입니다. 박성중 의원, 서초 쪽 의원이죠. 그 다음에 전직 의원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금 국민의당 출신이죠. 그 다음에 오신환, 오세훈 서울시의 정무부시장도 했고 또 전 의원이죠. 이렇게 전직 의원은 2명. 그 다음에 현직 그 시의원이 있어요. 네. 세종시의원도 있고 또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전주시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정선아 당협위원장도 눈에 띄고 대구시의 부시장으로 있는 네. 정혜영 부시장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는 지금까지 뭐 기초단체나 혹은 광역단체나 거기에서 지금 어떤 간부를 하고 또 시의원도 있고 현역 의원도 있고 고르게 정치인들이 지역도 제가 쭉 말씀드렸죠. 굉장히 고르게 지금 안배가 돼 있고요. 비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각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네. 그 영역의 하나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 같아요. 이를테면 서울대 소아치과 의사 교수, 그다음에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국제대학교 교수 이렇게 해서 학계라든지 또 의료계 분들 계시고 또 언론인도 있습니다. 대구 MBC의 앵커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스타트업 해서 이제 마이페플러스의 대표, 그 다음에 학생회장까지 고르게 또 비정치인 전문가 그룹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선을 보자면요. 여성, 청년, 그리고 전문가 집단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혁신위원들을 좀 전진 배치해서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 12명의 혁신위원들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야말로 배려다. 배려요, 그 배려. 배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일 처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건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이 혹시나 통합의 어떤 모습에 부족한 어떤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이를테면 젠더에서 여성들의 어떤 표가 사실상 국민의힘이 좀 약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7대 6으로 여성이 7분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안배, 즉 국민의힘 그러면 좀 영남권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을 출신이거나 호남을 베이스로 둔 정치인들이 많았다. 우선 뭐 인유한 위원장만 하더라도 나는 순천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또 그 안에 보면 김경진 의원 물론 동대문 지금 당협 위원장이지만 지금 그 호남 출신이고 또 아까 전주시 병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선아 당협위원장도 있고 그렇게 호남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도 있었고 또 갈등 구조 중에 젠더 갈등과 그다음에 지역 갈등 말고 뭐가 있죠? 세대 갈등도 있잖아요. 세대 갈등. 세대 갈등을 쭉 보면 지금 세대도 지역적 세대도 아주 고르게 지금 이렇게 안배가 돼 있어요. 20대 23살의 학생 회장 출신이 지금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60대 한 명, 그 다음에 뭐 30대가 5명,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40대가 2명, 50대가 3명 해서 이렇게 지역,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세대 이런 고르게 국민의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고르게 안배를 했고 배려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인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 통합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혁신위의 면면은 또 친윤에 오히려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건 또 현실인데요. 당내에서는 다소 아쉽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반응들도 좀 언급해 주시죠. 네, 당내에서 뭐 그래도 아주 혁신적이다. 정말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이 목소리는 사실 당내보다도 민주당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면서 거 봐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 다다. 제대로 비운 게 하지만 비운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운 게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아니 유승민 뭐 또는 이준석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표 출신이 혁신위원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은 벌써 지금 그 대통령 후보를 2번이나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혁신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두 사람 말고 그쪽 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보 사람들. 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고 지금 저 위원장님도 순천 사람이고 나도 순천 사람인데 아이고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노력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이 친인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깝다면 도리어 정치적인 어떤 색깔로 하면 이준석 또는 이준석의 정무실장인 이었던 김철근 이분들과 함께 정치적인 어떤 그룹핑을 해서 목소리도 함께하고 행동도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하람 위원장이 안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을 지금 포진한 건 그래도 뭐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평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에 쓴소리하는 그런 비윤계 포함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인 위원장이요.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거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탁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한번 이제 돌아보죠. 역대 혁신위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한나라당에는 홍준표 혁신위가 있었고, 또 지금 민주당에도 새천년 새정치 국민연합 시절에도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혁신위들이 있었지만 혁신위원장들 이름은 기억이 나요. 네. 홍준표라든지 그렇죠. 김은경이라든지. 근데 혁신위원들 이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못하죠.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각자 자기 얘기 해버리면 혁신위가 시간이 오래 있지 않아요. 뭐 6개월 혁신위 안 해요. 보통 한 3개월 정도예요.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백과정명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핫하게
저 짧은 순간에 뭔가 결과를 빨리 내야 되는 어떤 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혁신위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회의 안에서 사실 흡수가 다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그렇다고 뭐 쓴소리를 다 낸다. 그건 중구난방이라 혁신위가 제대로 못할 것 같고요. 또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다변가예요. 언론에 이야기하는 거 즐기시는 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어 하는 게 아마도 아예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메신저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떤 그런 그 정치적 멘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 위원장 잘해요. 네. 네, 사석에서도 몇 번 제가 토론장에서 네. 만났었습니다. 네, 그때도 역시 평론가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란가요. 뭐 좌중을 그냥 다 압도하는, 주도해요.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인현 위원장은 역대 대통령들과 다 인연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독대를 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집이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려가서 저기도 하고 보살피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서 독대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그렇죠. 독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냐면 이 집안 자체가 사실은 북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집안이에요. 친형이 유진벨 재단이라고 거기 이사장이거든요. 유진벨 재단이 유진벨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그런 선교사로 와서 이 집안에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집안에 사실은 거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그 유진벨 재단에서 뭘 하냐면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고 그다음에 북한의 환자들에게 의료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현 위원장이 그 옛날부터 27번이나 북한을 방문을 했던 그렇군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또 지금 어떤 흐름에 대해서 또 통일 정책에 대해서 묻고 하는 그런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역대 진영을 떠나서 인현 위원장이 그렇게 그 대통령들이 불렀는데 거기서도 일화를 보면 쓴소리 그냥 대놓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했던 일화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공천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손보느냐에 따라서 혁신 여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천 관련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이란 건 지을 때 기초를 다 잘 다져야 한다. 도덕적 기초 원칙 정치가 대한민국 수준을 못 따라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기자들이나 혹은 이제 언론이나 지금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디까지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공천 문제가 지금 급한데 총선 앞두고 공천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다그쳐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공천에 누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일이에요. 네. 공관이라고 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누굴 떨어뜨리고 누구를 붙이고 하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 역할을 혁신위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건 또 인재영입위원회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니까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기초를 다진다. 실제로 대들보를 하고 대들보를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만드는 건 다른 위원회가 할 거다. 우리는 기초를 다진다. 이건 뭐냐면 원칙을 만드는 일이에요. 원칙. 예를 들어서 홍준표 위원장 시절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민주당 쪽 혁신이도 그렇고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안을 만들면 그 최고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그것을 받을까 말까를 또 결정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 비전을 잘 만들겠다라는 대답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천 기준 변경에 대한 위려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생각을 잘 들어볼 수 있었고요. 하태경 의원은요, 국민의힘 현신 인선 이 구성에 대해서 최선안보다는 차안인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은 최선안이라는 거에 방점이 아니라 차선안이라는 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건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잖아요. 늘 쓴소리하고 늘 다른 소리하고 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뭐 하는 그런 의원 중에 하나인데 차선안이라고 표현한 건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태경 의원은 자기가 스스로 뭐 이준석계를 추천하고 뭐 유승민계를 추천하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아쉽다 이런 뜻인데, 그러나 이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추천한 사람들이 지금 그 안을 거부했다. 예를 들어서 천하람 위원장 얘기예요. 네, 이를테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최선안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면 됐었는데 그 사람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아쉽지만 이 안은 이 혁신위원 12명은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렇군요.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인요한 위원장이 천하람, 이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참여를 제안을 했다가 이제 거절당했다는 그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다. 천 위원장의 합류가 불발되자 이제 인 위원장도 아쉬움을 표했다고 하는데 좀 강별했던 사이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가까운 이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간곡하게 거절은 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이런 이유도 됐더만요. 혁신위원을 2번 연속할 수는 그렇죠. 없다. 지난번에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위원으로도 뭐 일을 했고 그때 사실 또 많이 알려졌고요. 천하람 위원장의 어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장은 사실상 뭐 아유 안 해요가 아니라 에이 내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거절을 한 셈인데, 이 안에는 어찌됐든 아마도 그 이준석 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이 불가측한 어떤 상황인데, 자신이 혁신위에 들어감으로써 언론들은 당연히 이렇게 쓸 거예요. 아이고 이제 포용의 정치가 시작이 됐고 이준석 계도 아마도 이제 그 큰 흐름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 주류 그 흐름에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쓸 거잖아요. 받아들이게 되면. 근데 자신의 어떤 받아들임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준석을 전 대표를 포함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수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신당은 만들까, 남아있을까, 무소속으로 갈까.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서 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여볼 수는 없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내에서는요, 이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을 위해서 과거 홍준표 혁신위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혁신위 어떤 모델을 갖고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한나라당 찻대기 찻대기당이다 어마어마하게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의원을 지금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뭐 올리고 하면서 이것을 대표죠. 죄송합니다.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표로 선출을 하면서 뭐 천막 당사를 만들고 뭐 하면서 이제 총선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지지율은 뭐 땅에 떨어진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혁신위원장을 시킨 겁니다. 당시에는 홍준표 위원장이 그야말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위원장을 시킨 것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주류가 아닌 쓴소리를 담아내라 이런 얘기였는데, 당시에 홍준표 혁신위가 그야말로 혁신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대선 후보를 나갈 사람이 당대표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항상 예. 그랬죠. 그래서 당권을 부여잡고, 당권을 부여잡으면 일단 대선 후보 되기 굉장히 쉽잖아요. 네 사람을 다 뭐 총선이나 그렇죠. 지선에 전부 다 공천시켜 줄 수 있고 또 당 전체적인 어떤 당직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당권과 대권이 함께 있으므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당시가. 그런데 어떤 당도 사실 그거를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에 큰 어떤 권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위원장이 그때 그 당원 당규를 바꿔라 라고 안을 내요. 네. 당권을 잡을 사람은 대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대권에 도전할 사람은 당권에 전당대회에 나가지 마라. 이 분리안이 상당히 먹혔어요. 정말로. 그래서 민주당도 따라와요. 민주당도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 뭐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계열,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그때 당시에 되게 부러워한 게 뭐냐면
이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의원제가 없어요. 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없는 건 아닌데 대의원이 그렇게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 이때부터 국민들 50%의 그런 어떤 그런 뭐 경선이라든지 이런데 다 흡수를 해요.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대의원이 훨씬 지금 표가 많잖아요. 등가가 안 되잖아요. 당원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편 최근 이분 이름 자주 등장합니다. 실세라고 지금 칭해지고 있는 김한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친분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친한가 안 친한가 이걸 놓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뭐 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명길 씨가 이제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탤런트 최명길 씨와 그 다음에 김한길 씨가 부부로서 뭐 길길 무슨 뭐 어떤 내용인데 길길이 들어가는 그런 예능 프로를 네. 했어요. 그때 이 인요한 위원장이 함께 그 방송에 지상파 방송에 출연됐거든요. 네. 그런 인연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가까운 건 맞는데 다만 왜 가깝냐 안 가깝냐 가까운 것 같고 우리 안 가깝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혁신위원장을 지금 모셔왔는데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고 대통령실이나 혹은 이 당이 너무 일사불란하게만 가고 있다. 수직적인 관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한테도 좀 쓴소리를 해야 되고 지금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또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되면 아유 대통령한테 아무 얘기도 못 하겠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쓴소리 하겠어? 이렇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약간 지금 몇 번, 한 두 번 아슬아슬하게 구설에 올라요. 첫 번째 구설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했더니 네 매일 통화하는 사이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일파만파 났죠. 퍼졌죠.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매일 전화 안 해요. 한 달에 3번 정도 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말을 수습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친한가 안 친한가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참 친하면 뭐 어떻고 안 친하면 어떤가 그러게, 싶기는 그렇죠. 한데 예. 이런 것까지도 좀 굉장히 아무래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이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이번에 국민의힘 좀 제대로 개혁하고 통합하는 그런 모습 보여라라는 기대까지 담겨서 이런 걱정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과제에 안고 출범했습니다. 순항할 것으로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평론가님. 어디에 달려 있냐면 당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당 지지율. 자, 왜 혁신위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혁신위원장을 그야말로 지금 뭐 연세대학교의 그 가정의학과의 교수로 있는 분을 갑작스럽게 모셔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날개가 없는 상황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직전까지는 보궐선거 직전까지는 양 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정의 그 수행평가, 국정수행평가도 사실상 큰 요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거라는 결과를 딱 까보니까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국민들이나 유권자들도 야, 민심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민심 추종. 내가 민심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리고 숨겨진 민심은 이렇구나 이런 분위기가 확 돌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이 아마 추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 네. 그래서 지지율의 추락을 스톱시키자라고 해서 혁신위를 만들고 거기에 언론의 관심을 전부 다 모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혁신위가 지금 시작이 됐고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오는 그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혁신위가 운명이 결정이 되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혁신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또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혁신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리고 이 당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뭔가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인요한 위원장이 구설에 오르지 않고 말은 잘 하되 계속 메신저 역할을 하되
절대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말의 수위, 표현의 수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익숙함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고 해서 그 수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도 사실상 이 정치의 언어를 충분히 좀 습득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홍준표 당시 혁신위원장이 낸 것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기득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뜯어 고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라면 지지율은 출렁거릴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눈치 보는구나 또 아무것도 못하네 이러면 당 지지율이 또 출렁거릴 거다. 그래서 당 지지율에 따라서 혁신위가 지금 운명이 놓여 있고 또 혁신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명, 당의 지지율도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혁신이 출범했습니다. 과연 통합이라는 과제 달성하고 개혁이라는 목표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준석계 신인규 탈당, 신당 창당, 신옥탕 되나입니다.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하는 그런 이유 뭐라고 밝혔던가요? 네. 신인규 지금 전 부대변인은 원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자랑했던 게 대변인을 이렇게 오디션 경선처럼 뽑았죠. 흥행도 했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때 시청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을 잘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전제로 한다면 윤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이 이제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변화와 개혁의 어떤 모습일 줄 알고 지금까지 해왔다 함께. 그런데 그 가능성이 소멸됐다. 이유는 지금 1년 하고도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라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자기가 이렇게 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당을 탈당하면서 당을 만들게 된 이유가 보궐선거의 참패로서 이 앞으로 총선에서 다가올 무서운 어떤 심판의 전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비판자를 축출하는 방식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즉, 이 당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을 창당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신전 부대변인 인유한 혁신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어떤 평가 내렸나요? 혁신위 자체가 무용하다. 그러니까 혁신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혁신을 만든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포장에 불과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인영 위원장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뜨거운 아이스크림, 뜨거운 핫초코. 아이스 핫초코 참. 아이스 핫초코. 아이스 핫초코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혁신위는 절대로 이 당을 혁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신전 부대변인의 탈당이요.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신전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모두 일단 신당 창당에 관해서는 서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지난 며칠 전에 12월에는 결단을 내리겠다. 결단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뭐 신당 창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까지 단언한 적이 없는데 어느 정도는 단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12월이냐면 이제 100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달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신인규 지금 전 부대변인이 창당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뜻밖에도 우린 논의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냐면 실제로 논의하지 않았는가, 즉 이건 뭐 이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아이고 전략적으로 일단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당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으면 상황을 봐서 나중에 나가는, 뭐 옛날에 바른 아까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탈당할 때 한 사람씩 나갔어요. 거의 한꺼번에 30명이 다 탈당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몇 사람이 나가서 뭐 창당 준비를 하면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또 나가서 합류를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델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의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전 부대변인이 이준석 전 대표와는 선을 좀 긋고 있지만요.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물론 이제 신인규 지금 그 전 부대변인은 천아용인이라고 하는 그 4명 있지 않습니까? 허은하 뭐 의원이라든지 혹은 천하람 위원장이라든지 이긴 뭐 경기도 의원이라든지 이 안에 천하용인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의 같은 기회로 지금까지 뭐 토크쇼를 한다든지 이럴 때 꼭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먼저 나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저 이준석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계파 정치를 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인물을 추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니 그럼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계속 있는데 유 의원하고는 어떠냐 그랬더니 또 결이 달라요. 지금 유 의원하고는 결이 비슷하다. 즉 공화주의. 이승민 의원이 옛날에 원내대표 시절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 문제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했다가 이 당에서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때 기자회견에서 공화주의를 얘기해요. 네. 그게 그래서 공화주의 그러면 이제 유승민 의원의 브랜드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공화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겠다고 하는 마당에 유승민 대표도 나름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왠지 이준석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유승민하고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그렇게 지금 그 방송을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이 이준석 신당 창당설 이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유승민의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경쟁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뉴스토마토 매체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21일부터 22일 18세 이상 전국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을 물어봤는데 무려 17.7%가 나왔다라고 이 매체는 지금 보도를 합니다. 이건 당시 38.1%가 민주당, 26.1%가 국민의힘인데 그 국민의힘을 이어서 제3당처럼 그 제3위, 그러니까 이 순서로 얘기하면 세 번째로 지지도가 높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이 더 불리해질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뭔가 무당층 표를 염두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당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선거에 가까울수록 무당층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무당층이 많아진다는 건 기존 정당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무당층은 대개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이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혹은 실망을 한 그 층이 당연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지금 표를 찍어야 되는데 너무 실망했어. 어떻게 할까? 이쪽은 아니야. 이런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는 네. 이런 마음이 바로 무당층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선택에 또 하나의 선택이 있구나. 즉,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거꾸로 민주당에 실망했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 그렇죠. 층들은 더 많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 첫 번째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이념적, 신념적인 어떤 그 가치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무당층들이 어느 표를 더 잠식할 거냐 이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같은 일단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지수인 상황인데, 신당이 생겼으면 좋겠냐는 질문과 실제 그 신당이 생겼을 때 그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론조사는 이런 게 있어요. 지지도 조사냐, 선호도 조사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내일 당장 투표일이면 오늘 어떻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또 굉장히 달라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 어떤 이념적 가치보다도 이게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당은 내가 빨리 선택해야만 한다. 나의 어떤 선호도랑은 다른 어떤 결과도 선택이 가능한 게 내일 당장 투표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시화되지 고작해야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데 아직도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아니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다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정말 정치적인 고려 없이 지금의 기존 정당들이 모두 다 지겨워요. 나는 투표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창당한 다음에 이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가치를 보이고 얼마나 세력이 있을 때 세력이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그때 실질적으로 이 당을 지지할 건가와는 아직은 차이가 있다. 즉 무당층이나 혹은 부동층들이 무엇인가 지금 새로운 어떤 정당이 있어야만 돼라는 기대감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투표 지금 이런 어떤 여론조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참 아직 모호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데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어요. 당 지지율이에요. 즉 신당을 창당하는 가장 모티브가 되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를 더 하향 돌파하는 거예요. 그 지지선은 더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29%, 28% 만약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봐라 이 당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왜 그 시점이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세력이에요. 그렇죠. 신당을 창당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만은 갖고 함께 나간다면 사실 힘이 약해요. 실제로 신당을 창당하려면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나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당을 얼만큼 또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당 지지율이 그 정도 되면 이 당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나를 따라서 나갈 수 있는 현역 의원들도 있을 거다라는 계산이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한편 현실성이 없다, 신당 창당 하겠냐 이런 의견도 존재하긴 하네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있다라는 측에서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대, 바람 그걸 더 실어서 네. 창당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현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당 지도부를 했던 뭐 의원들이나 뭐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3지대가 아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구도 자체가 한 몇 년의 어떤 구도를 보세요. 굉장히 진영 간의 어떤 그 대립이 극심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만약 극심하다 그럼 진영에서 제3지대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양당이 싫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그냥 완전히 구심이 돼갖고 전부 다 빨아들이는 어떤 형태라면 이 제3지대가 설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하나 제3의 지대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지지율이에요. 본인들의 아까는 이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고 거기에 반비례해서 유승민 또는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얼만큼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합쳐서 5% 이상을 그렇죠. 넘었을 때 아유 미래 가치, 이 당에 미래가 있어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현재 단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두 사람의 어떤 그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불가측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부추기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이 국민의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어떤 위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신당 창당이 답이 아니라는 주장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요,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필요악이라고 볼 정도다. 이제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목소리가 다 있긴 해요. 어느 쪽이 더 크냐 뭐 이 문제인데, 아이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얼마나 윤 대통령에게 쏟아냈느냐, 저주를 쏟아내고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필요악이 아니라 불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렇죠. 측면이 있고, 또 하태경 의원은 아이고 그래도 어찌됐든 이 젊은 세대라든지 청년 세대라든지 서울 수도권에서의 어떤 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혁신위가 이렇게 가동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23살의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을 이렇게 발탁을 해서 혁신위원으로 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없어도 우리는 이대남을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제 신당 창당설 연기만 풍기는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주변에서는 여야의 어떤 선거제 협상 결과까지 본 다음에 창당해도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신당 창당 현실화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축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의 지지율이 관건이다. 지지율이 그리고 관건이다. 그렇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비대위로 바뀔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불신이 많이 나올 테고요. 그리 되면 그야말로 4분 오열될 겁니다. 이유는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금배지를 어떻게 달 거냐에 대한 어떤 정말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당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가면 사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계속 유심히 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연관되어 있네요. 혁신위가 잘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또 출렁일 것이고, 지지율에 따라 혁신위의 향방, 신당 창당 여부까지 결정될 것 같네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생생법률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트크 세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유아인 이성균 GD 마약 사면타 연예계 파장 확산입니다. 마약 스탠들의 연예계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고 마약 오염국이다, 이런 오명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탑 배우, 탑 가수들의 이 연이은 마약 파문으로 정말 연예계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성균 마약 의혹 공교롭게도 유아인 씨가 불구속 구소된 지난 19일 불거졌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숨가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유아인 씨와 관련돼서는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약류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증거인멸교사, 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로 그날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톱스타 L씨 마약 혐의 내사 중. 네. 그러니까 이때 L씨가 누구냐? 그리고 톱스타라는 것에 또 굉장히 이제 눈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이성균 씨의 이름이 돌기 오르기 시작해요.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성균 씨의 이름이 완전히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균 씨 측에서 이미 커뮤니티에 전부 자기 이름이 돌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성균 씨 측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성균 씨의 마약 스캔들 이전에 이제 유아인 씨 마약 스캔들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굉장히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었는데 이 이성균 씨에 이어서 이번엔 지드래곤 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균 마약 스캔들이 터지고 바로 엿새 만에 불거진 것인데 지난 25일 지드래곤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마약류와 관련된 지금 수사는 하나의 어떤 축이 있어요. 어떤 축이냐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 버닝썬 사건 아시죠? 네. 버닝썬 사건이 단순히 뭐 그 안에 그런 어떤 그런 폭력 사건처럼 보이고 거기에 강남경찰서가 마치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시작이 됐는데 알고 보면 그 버닝썬이라는 그런 유흥업소, 그러니까 클럽이죠. 클럽 안에서 어떤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비화되면서 그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불똥이 튀지 않습니까? 이번도 조금 비슷합니다. 양상이. 이성규 씨가 지금 내사 중인데 그 내사 중인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뭐냐? 우리 강남에 있는 무슨 유흥업소다. 근데 이 유흥업소가 1% 유흥업소다. 1% 뭐냐면 우리나라 상위 1%만 갈 수 있는 곳. 아주 회원제로 극비리에 이렇게 이 회원들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안을 내사를 하다 보니까 이 유흥업소에서 마약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연루가 있고 그 안에 이성규 씨 말고도 G드래곤 씨도 연루가 돼 있더라. 이렇게 지금 엮여지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성균 씨 이후에 G드래곤 씨까지 이 유흥업소와 관련된 어떤 수사로서 계속 진행이 돼서 앞으로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지드래곤 씨까지 연예계 마약 파문이 정말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 유아인 씨와 이성균 씨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기도 하죠. 영화 드라마 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안기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배상액이 100억 원이 이른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액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엄청난 피해예요. 왜냐하면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은 그렇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손해를 보게 되는 흥행도 자신들이 만든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가 상영되지도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하고 물론 제작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유한 씨가 영화 승부로서 제작비 100억 원, 그다음에 하이파이브도 200억 원 가까이 지금 들여놨는데 네. 또 드라마도 종말의 바보 뭐 300억 원이 투입된 대작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것만 따지더라도 지금 한 거의 몇백억이죠. 6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K 콘텐츠가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연예계 마약 파문 때문에 이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성균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의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되고 있고 좀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의 마약 수사라는 건 실제로 마약을 누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을 어떤 식으로 어떤 조직이 유통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것을 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깨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조직의 유통 단계에서 하나의 어떤 뿌리채 정말 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흐름을 보면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러니까 A라는 유흥업소의 그 실장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 실장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로 지금 유통이 되거나 혹은 뭐 공급체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그 상황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단계로 유아인 씨와 그다음에 이성규 씨의 출국 금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포착이 돼서 입건된 가운데 과거 영상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마약 중독 증상처럼 보이는 행동 등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혹시 영상 보셨나요, 평론가님? 네,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지드래곤 씨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K 컨텐츠를 만드는 많은 분들이 컨텐츠의 그런 주인공들이 지금 외국의 유명 브랜드의 그런 행사에 많이 지금 엠베서더로 초청을 그렇죠. 받아요. 이번에 지드래곤 씨도
모 브랜드의 지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에 갔는데 그때 아마도 찍힌, 그러니까 공항에서 찍혔거나 그 안에서 찍힌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좀 저도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마치 좀비 영화를 봤을 때 네. 몸이 좀 틀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뒤로 이렇게 뒤틀렸다라는 것이 지금도 어찌됐든 그 동영상이 돌면서 많은 댓글들이 마치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거야말로 증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나오는데 물론 추정입니다만 네. 어쨌든 그 지금 이렇게 내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동영상이 더 지금 폭발적으로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한편 지드래곤 씨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아직 혐의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도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연예계 마약 파문, 정말 국민들의 시선 고울 수가 없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이 마약 너무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절할 대책, 강한 처벌 마련과 더불어 예방책까지도 함께 만들어져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생생법률쇼 이정근 평론가님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